뭐 조끼를 입으면 무슨 혼선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예, 우아기로 바꿨습니다. 예. 우아기 그죠? 예, 상의 그죠? 예. 자, 다 오셨어요? 자, 해보니까 어때요? 할만하죠? 예, 오늘은 할만해야죠. 당연히 첫 시간인데 그죠? 예.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예, 어려운데 그래도 처음엔 이 정도면 할만해. 당연히 그렇죠. 예, 좋습니다. 또 이제 이번 일주일을 아마 해보면은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뭘까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앉아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일단은 3시간 4시간 앉아 있는 게 그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3-4시간씩 연속으로 앉아 공부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11월 달 요 한 달 동안에는 고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시간 4시간 정도는 가볍게 좀 버틸 수 있는 고연습을 좀 해보시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배운 건 그날 좀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민법 위주로 좀 가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가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봤고 머리가 안 좋아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까지 버티시는 분이 전반적으로 다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오늘 이번 주는 내 스스로에게 열심히 했으니 상을 줘야지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궁극적으로 합격을 하십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가장 잘 맞는 게 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묵묵하게 별 소리 안 내시고 그냥 뚜벅뚜벅 하란 대로 하신 분들은 결국은 다 합격을 하셨어요. 그 상대평가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2024년부터 아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2해 정도 여유가 있는 거죠. 2022년, 23년. 우리 근데 23년은 신경 쓰지 말자고요. 언제 합격해요, 우리? 22년도에 무조건 합격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면 이쪽으로는 돌아보지도 마시고 그냥 멀리 떠나세요, 그렇죠? 그죠? 그러시면 돼요. 대신에 1년 동안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468 보시면 이제 취득의 개념과 취득의 시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11가지 과세 대상을 취득을 하게 되면 오케이, 그 물건이 있는 시군에다가 내가 신고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요. 자, 근데 취득이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취득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취득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취득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먼저 유상승계 취득. 딱 봐도 뭐예요? 이건 유상승계. 남의 건데 돈 주고 샀다는 거 결국 유상승계 취득. 이런 것도 있는데 무상승계 취득도 있어요. 딱 봐도 뭐예요? 이건 남의 건데 공짜로 받았다는 거죠. 제3자로부터 공짜로 받아왔는데 이게 대부분 제3자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버지가 주는 경우가 상속 증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원시 취득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그렇죠. 그냥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얘는 취득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는 거 맞아요. 이거 내가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냈는데 취득세도 내야 돼요? 아버지가 증여해서 내가 증여세 냈는데 취득세도 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무상승계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낸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요걸 가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난 그거 냈는데 왜 취득세 또 내냐?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 취득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취득세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당신 그거 얼마짜리 건물이니? 짓는데 얼마 들었니? 20억 들었니? 20억 원에다가 세율 곱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건 좀 그렇죠. 근데 거기 생각하는 거는 아니 내가 돈 들여 짓는 거나 돈 주고 산 거나 뭐가 다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 그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은 간주취득이라고 나와요. 얘는 취득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목 변경이에요. 네, 지목을 변경합니다. 얘는 원래 내 거였습니까? 남의 거였습니까?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대지로 바꾼 거예요.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이제 농지에서 자 이렇게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은 돈 주고 사든 공짜로 받던 네가 스스로 지었던 아니면 원래 네 건데 가격이 올라갔던 무조건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죠, 그렇죠? 양이죠, 양, 그렇죠? 예, 취득세가 아주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다음 중 이제 종류가 다른 하나는 유상승계는 이런 게 있다, 무상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자, 다 섞어가지고 나오면서 종류가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 간주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세율 그렇죠. 세율 달라요. 그래서 다음 중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이다, 무상이다, 원시다, 간주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유상승계 취득이냐라고 하는 거죠. 제일 많은 건 뭐예요? 매매. 돈 주고 사는 게 제일 많죠. 아마 90% 이상이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돈 주고 사는 게 매매, 그죠?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유상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름하여 교환입니다. 교환. 자, 교환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갑은 내가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고, 자, 을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일단은 내가 토지 건네준 건 일단 그렇다 치고 내가 취득한 건 뭐예요? 을이 가지고 있던 건축물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취득세를 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 내가 건물이 생겨서 취득세를 내러 왔습니다. 돈 주고 사신 거예요? 이게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데요. 뭔데요? 내가 토지를 줬대. 그러면 어쨌든 서로 교환. 내가 건축물을 취득을 하면서 돈을 주진 않았지만 돈에 상당하는 토지를 줬잖아요. 그럼 당신은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유상승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취하면서 뭐예요? 건축물을 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면서 유상취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취득세를 한 사람이 내요? 쌍방이 내요? 쌍방이 내는 겁니다. 쌍방이. 취득세는 항상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데 갑이 취득한 건 건물을 취득한 거고 을이 취득한 건 토지를 취득한 거예요. 대신에 돈 대신에 뭘 줬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같은 부동산을 똑같이 내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센스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갑은 건축물을 취득한 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냅니다. 다른 세금 내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세금을 내야 될까요? 양도소득세 맞아요. 자, 그 양도세는 뭐에 대해서? 토지 판 거에 대해서. 그렇죠. 건물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는 거고 토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을도 마찬가지죠. 토지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고 건물 양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는 거고 유상승계 취득의 반대편은 언제나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이런 게 취득으로 봅니다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양도세 공부할 땐 이런 걸 양도로 봅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쌍방이다 취득세, 쌍방이다 양도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현물 출자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 현물 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수업 목적상으로는 우리 현물 출자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A, B, C 세 명이 우리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땡땡이라고 하는 회사를 A라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과 C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얼마씩 내서 회사를 하나 만들기로 한 거예요. A도 돈을 냈고, 자, B도 마찬가지로 돈을 냈는데 이제 C는 얘기해요. 야, 미안한데 나는 돈은 없고, 야, 어차피 우리 회사에 지금 사무실이 하나 필요할 거 아니냐? 나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 거 그걸 출자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여기한테 자, 이렇게 오피스텔을 주면서 자, 주식회사 땡땡은 여기다가 주식을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물 출자예요. 현금으로 돈을 내면서 주식을 받아오면 현금 출자. 얘는 돈 대신에 오피스텔을 출자를 하면서 여기다가 주식을 받아온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현물 출자가 유상승계 취득에 속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요 그림에 있어서 취득세는 C라는 사람이 내는 겁니까? 주식회사 땡땡이 내는 겁니까? 내는 거죠. 항상 취득세는 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내요. 아니, 주식회사면은 사람이 아닌데 이때도 취득세를 냅니까? 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자, 무조건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면은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 근데 여러분 주식회사 땡땡이 이 오피스텔을 공짜로 받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주식을 줬잖아요. 아까 우리 교환 같은 경우에도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물건을 줬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진 않았지만 주식을 줬기 때문에 요건 이제 주식회사 땡땡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할 때는 나는 유상 취득입니다라고 신고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됐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렇죠.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표정이. 자, 대물 변제입니다. 대물 변제예요. 이제 지금 요거는 결국은 내가 부동산이 생겼어. 근데 취득세 신고할 때 내가 무상으로 신고할까 유상으로 신고할까 거기에 대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도 1년 내내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게 있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3시간 수업 듣고 이 내용을 모두 이해한다. 그럼 여러분들 209 갈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거 하셔야 돼요. 법무사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그거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대물 변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A라고 하는 분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자, 이제 B가 A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 미안한데 나 한 1,000만 원만 빌려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오케이. 네,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3개월만 쓰고 줄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채권자. 그렇죠. 얘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뭐예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자, B는 뭐예요?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됩니다. 야야, 3개월은커녕 내가 다음 달에 돈 들어오면 바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통상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렇죠? 자, 3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나 소식이 없습니다. A가 얘기해요. 내가 보기에는 너한테 1,000만 원 받긴 틀린 것 같아. 야, 너 대신에 그때 구분상가 조그만 거 헌 거 하나 있잖아. 썩빌도 뭐라 해야 돼? 썩상. 예, 그죠. 그거라도 하나 갖고 와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다. 자, 이렇게 이제 빌라라고 할게요. 그냥 빌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빌라라고 하는 부동산이 생겼죠. 그럼 취득세를 내야겠죠. 취득세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부동산 생긴 사람이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빌라 신고하러 갔어요. 유상취득이세요? 무상취득이세요? 빨리 쓰세요라고 해요.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유상인지 무상인지. 근데 이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대놓고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돈은 전에 건너갔는데 대신에 물건으로 받아온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림만 봤을 경우에는 공짜가 아니라 뭐예요? 돈 주고 산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결국 여기서 지금 공통적인 게 뭡니까? 부동산 생긴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되네. 내가 근데 공짜로 받아왔을까? 아니면 돈 주고 받아왔을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돈이든 대가든 뭔가를 주고 받아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와 B가 알고 보니까 부부예요. 네, 부부입니다. 부부. 자, 근데 배우자 한쪽에 아주 그 심각한 귀책 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채무자.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뭐예요? 채권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돈 거래뿐만 아니라 이혼 시의 위자료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통상적인 채무자는 남편입니까? 부인입니까? 당연히 남편이에요. 당연히 남편이에요. 자, 이 사람은 부인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통상 그렇대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되게 그래요.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 땅땅땅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떨어졌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요. 여보, 이 빌라 그냥 가져가고 퉁칩시다라고 한 거예요. 부인 입장에서도 오케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빌라가 생겼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하러 간 거예요. 자, 어떻게 오셨어요? 자, 빌라 요거 취득한 거 신고하러 왔는데요. 유상이세요? 무상이세요? 쓰세요. 이거 위자료로 받았는데 뭐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아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지만 돈 받을 것 대신에 받아왔잖아요. 부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뭘로 보겠다? 유상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혼할 때 부동산 챙기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위자료로 받는 경우가 있고 재산 분할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산 분할은 무상승계예요. 위자료로 받는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이때는 대물 변제. 이거는 이혼 시에 위자료가 여기에 속한다. 이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혼 시의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유상거래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부인 입장이면 내가 빌라가 생겼는데 위자료로 받아왔네. 그럼 취득세 신고할 때 유상승계라고 신고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유상승계하고 무상승계하고는 세율이 뭐가 높을까요? 이거 봐요. 유상을 봐요. 당장 요것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요거는 4%예요. 얘는 1.5%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 입장도 위자료로 받아오는 것보다는 재산 분할로 받아오는 게 취득세 세면에서는 좀 나아요. 자, 문제는 얘입니다. 우리 위자료로 건네주는 경우에는 얘는 무슨 세금을 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핀 남편이 이렇게 보내주는데 일단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아까 유상승계 반대표는 뭐라고 했지 아까?
양도세인데 양도세.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위자료 주는 대신에 이거 빌라 줬다라고 해서 당신이 양도세를 내야 된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위자료로 받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도 세금이 높고 주는 사람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혼 시의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도 세금이 적고 내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지간히 잘못한 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다 그냥 재산 분할로 해주는 게 만사가지 해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혼 시의 위자료.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한 거로 치고 일단 예. 지금 당장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지금은 이게 정말 1년 동안 거짓말 안 하고 20번 이상은 볼 겁니다. 이거는. 자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거 일단 지우죠 일단. 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자 갑자기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자 누구누구야 이번 주말에 좀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바빠 죽겠는데 뭐하러 와요? 알았어 와봐. 갑자기 아버지가 토지를 주겠대요. 토지. 잘 왔네. 그죠? 네, 잘했습니다. 일단 토지를 주시겠대요. 내가 10년 전에 옛날에 1억 주고 그 땅 상 있잖아. 그때 그쵸 있죠 아버지 그 땅. 그게 지금은 한 5억 가더라 야. 아들 입장은 뭐 저희 좋은 티는 못 내지만 뭐 광대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자 근데 이거를 풀로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거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 네가 대신 갚아주면서 가져가지 않을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우리 같으면 받아와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와야죠. 그렇죠. 연도 2억 정도가 남으니까 받아와야 됩니다. 자,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부담부 증여예요. 네,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름 많이 들어봤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받는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세금을 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아들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우리가 무슨 세금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취수 내야 돼요. 취득세. 취득세.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내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뭘 또 내야 돼요? 그렇죠, 증여세, 증여세. 자, 여러분 아버지한테 받아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 살아계시면 증여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상속세는 돌아가시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야 돼요. 자, 선생님. 자,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 낼까요? 5억에 대해서 낼까요? 3억에 대해서 낼까요? 2억에 대해서 낼까요? 5억. 자, 그렇죠. 5억. 오케이. 자, 증여세는 5억에 대해서 낼까요? 3억에 대해서 낼까요? 2억에 대해서 낼까요? 2억. 오, 잘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내면 되는데, 자, 취득세는 문제는 이 두 개를 갈라야 돼요. 받아온 거는 하나지만 5억짜리 땅인데 돈 주고 가져온 거는 3억입니다. 공짜로 받은 거는 2억입니다. 신고를 이렇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하게 되면은 거기에 내역 자체가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은 몇 억,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은 몇 억이에요. 결국은 이게 같은 거죠. 무상승계한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결국은 보시면 돼요. 그렇죠? 됐습니까?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했던 게 뭐예요? 유상승계 취득의 반대표는 뭐라고요? 양도세. 양도세. 그럼 유상 취득의 요 반대는 뭐라는 거예요? 양도세. 그럼 아버지는 무슨 세금 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아버지 양도세. 자, 얼마에 대해서? 그렇지. 자, 개념 볼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3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궁극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들한테 넘겨주면서 빚도 같이 넘겨준 거죠. 같이 넘겨준 거예요. 그럼 이 5억짜리 땅 중에 이 3억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는 판 거고 40%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5억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 3억이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들한테 3억 받아다가 갚아버렸다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3억이 되는 겁니다. 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 이 돈을 갚지는 않지만 5억짜리 땅을 받아오면서 얘는 나중에 결국 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취득세 낼 때는 요만큼만 무상취득으로 보는 거고 요만큼은 유상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세요? 자, 따라서 유상취득은 뭐다? 그렇죠.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 중에서 요게 이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보겠다? 유상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들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신고할 때 5억짜리긴 하지만은 3억만큼만 유상, 2억만큼은 무상이라고 신고하시라. 됐어요?
자, 어려운 사례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현물 출제는 조금 덜 중요해요. 근데 교환이 양쪽 다 취득세를 낸다는 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대물 변제의 가장 대표 주자는 누구다? 이혼 시의 위자료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내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승계 취득이다라고 하는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요거 뭐 썼어요? 지금 안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안 더우세요? 덥죠? 예. 너무 더워요. 이게 더우면 별로 안 좋은데. 아이고, 되셨나? 됐어요? 네? 자, 그다음 이제 무상 볼게요. 무상. 자, 무상 승계 보겠습니다. 자, 무상 승계 취득의 가장 대표주는 아까 상속이라고 했어. 상속. 오케이. 자,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받는 증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상속세, 증여세도 내지만 취득세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아까 요거 반대되는 개념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이혼할 때 부동산을 받아오는 방법은 2가지라고 했죠. 위자료로 받아오는 방법이 있고 무슨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혼 시에 재산 분할로 받아오는 방법. 이것도 이제 무상승계입니다. 아까 우리 부담부 증여에서 5억이지만 3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뭐예요? 유상. 그다음에 2억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무상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채무, 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 이외. 오케이, 됐죠. 얘는 무상 그냥 요것만 하시면 돼요. 상속 증여, 이혼 시의 재산 분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아까 3억 원 채무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봐야 되고 2억에 대해서는 무상이라고 신고해줘야 된다. 이 2가지로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3억은 유상승계, 2억은 무상승계라고 이렇게 신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원시취득. 지금 이제 종류만 하는 거니까 종류. 자, 원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건축물을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개인이 이거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우리 바다 같은 거를 매립 간척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대개 법인들이 하겠지만 자, 토지에 대해서 매립이라든지 이제 간척을 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 정도는 뭘 좀 알아두시면 좋으냐면 우리 이제 시효 취득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제 시효 취득이 뭐냐면 어떤 산에 이렇게 갔어요. 그냥 등산로가 이렇게 보이는데 옆에 갑자기 요만큼 이제 눈먼 땅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아유, 여기다가 고추 좀 심고서 이렇게 좀 해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첫 해에는 이제 요만큼만 한번 농사 지어봤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네. 둘째에는 요만큼 또 줘봐요. 아무 얘기 안 해요. 세 번째에는 이만큼 지어봤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해요. 자, 요거를 20년간 내가 농사를 집니다. 이러면 이거는 도대체 누구 건지 모르는 땅이거든요.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점유 시효 취득이에요. 점유 시효. 20년 동안 공공연하게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농사지었다 그러면 원래 내 땅은 아니지만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땅들이 주변에 많을까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이런 걸 혹시 발견하시게 되면은 이 작업을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자, 요것도 일단 원시 취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간주 취득 보겠습니다. 자, 간주 보시면 얘네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저거는 남의 거였는데 돈 주고 산 거예요. 얘도 남의 거였는데 공짜로 받은 거예요. 얘는 원래 없던 건데 내가 그냥 내 걸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얘는요 원래 내 거예요. 원래 내 건데 농지에서 대지로 바꿨더니 1,000만 원짜리 땅이 갑자기 2억이 된 겁니다. 그럼 1억 9천만큼 땅을 더 산 거하고 똑같이 봐서 이것도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건축물의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뭐냐면 다 허물어져 가고 있던 건물 자체를 싹 다 새 걸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1억짜리 건물이었다가 건축물 개수했더니 5억으로 뛰었네. 4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일단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과세하는 거죠. 그렇죠? 좀 치사하긴 해요.
자, 그리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차량에 대해서 종류를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차량의 종류 변경 요즘 우리 캠핑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트럭 같은 거 하나 사다가 캠핑카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00짜리 트럭이 갑자기 7천만 원짜리 캠핑카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취득세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우리 이제 과점주주란 말이 나오는데 조금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의 목표는 유상이 뭐고 무상이 뭐고 원시가 뭐고 간주가 뭐고 일단 취득의 개념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구분을 일단 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나왔을 때 아 얘는 유상이야, 아 얘는 무상이야, 얘는 원시야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는 요 파트가 좀 중요해요. 여기 이혼시의 위자료는 뭐다? 유상이다. 재산분할은 무상이다. 부담부 중에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이고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2억은 이거는 무상취득이다. 부담부 증여로 그래서 부동산 받아올 땐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신고하시라. 3억만큼은 유상입니다. 2억만큼은 무상입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책으로 보겠습니다. 자, 468 보시면 취득의 개념 및 범위 볼게요. 자,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등등. 이건 자, 세 번째 줄. 유상, 무상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야, 그래서 취득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원시든 승계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취득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밑에 일반적인 취득 보시게 되면 기억에 유상, 승계 취득이 먼저 나옵니다. 매매, 교환, 그 다음에 대물 변제. 대물 변제라고 하는 건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밑에 우리 대물 변제고 세 줄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까지는 아니고.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 채무를 갚는다든지 아니면은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위자료에는 동그라미 거기는 위자료, 이혼시의 위자료. 자, 금전을 대신해서 다른 물품 따위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5억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땅이나 주택을 제공하고 빚을 갚는 경우 위자료로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거 물건으로 주는 경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취득은 유상승계 취득으로 봅니다. 자, 근데 469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면 우리 연부 취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연부 취득은 이 얘기예요. 내가 일단 돈 주고 부동산을 사는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100억 원이에요.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쯤 되면 100억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을 한 번에 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자르는 것도 뭐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년간 100억 원을 이제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만약에 이제 뭐 20억, 자 2022년도에도 20억, 자 이렇게 해서 2025년도에 이제 마지막 이제 20억을 주기로 하고 사기로 했습니다. 우리 요거 바로 다음에 뭘 배울 거냐면은 취득의 시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취득 시기. 우리 아까 11월 11일 날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가만 있어봐. 2021년도에 취득했다고 봐야 돼. 아니면 2025년도에 취득했다고 봐야 돼. 이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시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빨리 걷는 게 좋을까요? 늦게 걷는 게 좋을까요? 가급적 빨리 걷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잔금까지 다 치러야만 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야 계약은 21년도인데 잔금이 25년이면 5년 있다가 들어오니까 나는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100억 걷기는 좀 그렇거든요. 에이 그냥 각각 취득으로 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몇 번 신고한다. 이때는 5번씩 5번. 그렇죠.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연부 취득을 한번 읽어보시면 메뉴에 매매 계약서상의 연부 계약 형식, 연부라고 하는 거는 연단위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부긴 할부인데 연단위 할부다. 월부가 아니라 연부다, 연부. 자, 그리고 몇 년 이상 걸쳐?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만 비추실게요. 이때는 계약 보증금부터 매번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취득세를 5번 신고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각각 연부금 지급 시마다. 그렇죠? 이때 취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 보증금 포함해요, 제외해요? 계약 보증금 포함. 그렇죠? 무지하게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 여기서 계약금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그냥 전체 금액에서 10% 떼어주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이제 무상승계입니다. 가장 대표 주자는 상속과 증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물 변제인데 위자료 말고 이혼 시의 재산 분할, 부담부 증여 중에서 아까 5억 중에서 채무 3억 원 말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도 무상승계 취득으로 봅니다. 이거는. 자, 근데 증여 옆에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의 거래를 포함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건 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아이고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아들하고 자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주고 자 이렇게 돈을 5억입니다라고 신고를 해요. 자, 여러분들 직계 좀비 속 간에 어쨌든 이렇게 거래를 해서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취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취득세. 자, 취득세인데 자 무승승계 취득이라고 유상승계. 자, 그다음에 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세금을 내요? 이렇게 신고해요. 과세관청에서는 야 정말 부자지간에 이렇게 돈 주고 받는 아름다운 사이구나라고 인정을 할까요? 돈은 개뿔, 지네끼리 공짜로 주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할까요? 돈은 개뿔이죠. 맞아요.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의 거래는요, 니네가 백날 유상거래 했다고 이렇게 너는 유상취득, 당신은 양도세 신고했다라더라도 자 뭘로 추정해요? 이거는 그렇죠.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요. 요거 나중에 이제 민법 배우시면 알겠지만은 추정이 있고 간주가 있거든요.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쟤는 분명히 저럴 거야. 근데 제가 반대편으로 무슨 얘기냐? 난 정말로 돈 준 게 맞다. 이러면 뒤집을 수 있어요. 간주는 뭐냐면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넌 그냥 증여야 라고 해버리는 게 간주예요. 증여로 일단 추정을 하지만 정말로 돈 준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이런 경우에는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괄호에 보시게 되면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의 거래는 유상거래를 했던 무상거래를 했던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증여로 추정할 거야. 근데 정말로 돈 준 게 맞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 뒤집어서 유상거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이게 처음에 아버지 이름에 있는 아파트를 아들한테 주고 싶대요. 증여세 얼마 나올까요? 라고 대충 이만큼 나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팔면요? 팔면요인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정말로 돈이 건너가야 되고요. 아드님이 이걸 살 만한 능력이 5억이란 돈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해야만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과세관청에서 이거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다 조사해요, 이건. 그리고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그럼 팔면요. 파는데 아드님 뭐 하시는데요? 학생이래.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사후 관리도 해요. 나중에 5억 건너간다 하더라도 다시 또 백으로 넘어오는 거 없나 하고 다 검사합니다, 그것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실 건 뭐냐면 자, 그러면은 아니,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가 직계 좀비 속이 뭡니까? 직계 좀비 속.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위에, 그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요게 이제 직계예요. 밑에는요,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직계입니다. 삼추는 직계 존속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삼추는 위로 한번 갖다 꺾어줘야 돼요. 밑으로 갖다 꺾어지면 이거 아닙니다. 요 직계입니다. 이 사람들 간에는 돈 거래를 할 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아니다. 이러이러한 거래는 정말로 유상거래가 맞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4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자, 요 4가지는요. 내년 10월 달까지 가져가셔야 할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유상거래로 인정하는 4가지 케이스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공매나 경매로 넘어간 경우예요.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요. 아버지가 노름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보다 못한 아들이 낙찰가 5억인데 그거를 내고 내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서 아들 명의로 바뀐 거 맞죠? 근데 이걸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니죠. 내가 5억을 내고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의 거래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유상거래 맞잖아요.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파산 선고가 있어요. 파산 선고. 자, 아버지가 파산 선고로서 집이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거의 똑같은 거죠. 경매 파산 선고. 이걸 아들이 낙찰 받으면은 어쨌든 돈 나온 게 맞으니까 그대로 유상거래로 인정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부동산을 교환을 한 경우예요. 아버지의 집과 아들의 건물을 서로 맞바꾼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아까 교환 뭐라고 했어요? 유상거래 맞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유상 맞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정말로 대가를 지급한 게 소명이 되는 경우입니다. 정말로 대가 지급한 게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 요 네 가지가 469페이지에 보시면 보충란에 나와 있어요. 요 네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공매, 경매, 파산, 선고, 서로 교환, 명확한 대가 지급. 이렇게 네 가지예요. 기초 과정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그 공매, 경매나 파산 이런 거는 어느 역에 가면은 간판들이 많이 보여요. 교대역에 가면 많이 보입니다. 교대역에 가면. 그래요. 법원 앞에 있죠? 법원에 가면 파산, 뭐 공매, 경매 많이 보여요. 공매, 경매, 파산, 선고는 교대역에 가면 많이 보인다. 요 네 가지로 외워두세요. 이렇게. 교대에 가면. 요 네 가지 뭐라고요, 여러분?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뭘로 유상 거래로 그대로 인정하는 요 네 가지 거래. 4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충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충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혹은 부담부 증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파트를 샀다라고 해도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아까 우리 부담부 증여 있었잖아요. 백날 아버지가 땅을 주면서 이 돈 네가 갚아라 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이 맞다. 정말로 맞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무인수액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의 유상 거래 자체를 원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공매, 경매, 파산, 선고 3번에 보시면은 서로 교환한 거, 부동산 등 교환, 그리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취득의 종류, 그렇죠? 취득의 종류. 취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목적은 뭐다? 세율. 세율 달라요. 이렇게 명확한 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애매하네. 이게 유상인가 무상인가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사례.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알겠지만 이런 것들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의 거래는 무조건 뭘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 네 가지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 지급 네 가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상 거래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원시 취득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건축물을 신축한다든가 그래서 거기 469페이지에 보시면 원시 취득에 기역 니은 토지의 공유 수면을 매립이나 간척을 하는 경우 아니면 건축물을 이제 건축을 하는 경우 말고도 우리 책엔 안 나와 있지만은 눈먼 땅 하나를 20년간 다 공을 들여 가지고 여기는 내 거가 만드는 거. 요것도 원시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자, 2번에 보시면 간주 취득, 의제 취득으로 봅니다. 간주 취득, 의제 취득.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 2, 3, 4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토지의 지목 변경이에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거기에 미치게요.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아니 뭐 전에서 답으로 바꿨는데 그놈이 그놈이다 이러면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원래는 1,000만 원짜리 땅이었는데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경우에 증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건축물의 개수는 한번 읽어보시고 차량의 종류 변경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지막 4번인데 요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건요. 자, 이제 과점주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건 요 얘기예요. 주식회사 땡땡이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처음 설립할 때 주주 현황을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요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30%예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주주가 갖고 있는 게 70%예요. 그러면 우리 요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요 패밀리가 이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없죠. 나머지 70%가 똘똘 뭉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이러다가 이 아버지가 열받아서 지분율을 늘리는 겁니다. 자, 이게 40% 줄었어요. 자, 이러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점주주라고 해요. 우리 과점주주라고 하는 거는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50%. 자, 요거 좀 치사하긴 하지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과점주주는 50% 초과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주식뿐만 아니라 나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 우리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되게 친인척인 경우가 많죠. 이 사람들의 지분율을 합쳐봤더니 이화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네. 여러분 설마 이상과 초과, 이하와 미달 구분할 줄 아시죠? 자, 그러면 50% 이상이면은 50%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50% 초과면요. 그 넘어야 되죠. 50% 이하면 50%도 포함되는 거. 50% 미달이면요. 49.999 그렇죠. 오케이 이거예요. 50% 말고 한 주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러면 이 사람들은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각종 제재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에는 가장 대표 주자가 뭐냐면 만약에 이 회사가 법인세 안 내죠. 과점주주가 책임져야 돼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 책임지는 거지만 전체가 아니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라도 이렇게 딱 과점주주가 되는 순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 아까 취득세 과세 대상 뭐 있었어요? 토지,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양식, 광어의 임목 이런 것들이 혹시 이 회사 명의로 있나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는 토지를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과세관청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살 수 있을 때 사고 팔 수 있을 때 팔고 쓸 수 있을 때 쓰는 거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취득한 거는 주식을 취득을 했지만 아닌 말로 이 회사 토지 당신이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팔려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너 취득세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 회사의 주식을 좀 많이 샀을 뿐인데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네 거 아니니 물론 이 회사도 처음에 샀을 때 취득세를 냈겠지만 이때 한 번 더 내시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특이한 제도죠. 그죠? 그래서 자, 과점주주의 관주 취득이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기획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시게 되면 자, 먼저 비상장법인. 우리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이 뭡니까? 한국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거래하는 그건 전부 상장법인이에요. 비상장법인은 이름 모를 법인들 주변에 흔히 많이 있는 그 회사들만 이걸 적용을 해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한 명과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 거기 비출 50% 초과.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의 주식을 전부 합쳐봤더니 50%가 넘는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자,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즉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에요. 자, 어디에 해당하는 만큼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는 이 회사 주식 네가 60%를 취득하는 순간 토지 10억 아니냐? 자, 10억 곱하기 몇 프로를 60%를 곱해서 6억 원만큼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옛날에 취득세 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좀 어려운 얘기예요. 기본 되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답니다 이게.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아까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다가 신고 납부를 하는데 내가 신고하러 가게 되면은 내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원시인지 간주인지에 대해서 내가 구분해서 기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구분한 게 이렇게 해요. 종류 구분한 게. 됐습니까? 됐죠? 자, 밑에 우리 용어 정리해 보시게 되면 뭐 비상장법인이다, 친족이다, 특수관계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좀 보시는데 우리 재미삼아서 특수관계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 땡땡땡땡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은 특수관계자로 봐요. 우리 혈족과 인척의 차이점이 뭐죠? 혈족은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고 인척은요 피가 안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하고 처남하고는 피가 섞여 있나요? 안 섞여 있죠. 인척입니다. 이거는 나하고 육촌 형님은요 섞였죠.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섞여 있죠. 육촌 형님이랑 나하고는 누가 같아요? 누가 같을까요? 일단 할아버지 아닙니다. 증조 할아버지 그렇죠? 그렇죠. 육촌은 증조 할아버지 같아요. 팔촌은요 고조 할아버지가 같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같죠. 할머니는 다를 수 있어도 그렇죠. 어쨌든 할아버지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요 정도구나. 6촌하고 4촌까지. 그다음에 배우자 뭐 그다음에 뭐 등은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특수관계인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471페이지 이제 취득의 시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처음부터 많이 달리나요, 너무? 궁극적으로 하실 건데 하셔야죠. 이 작년 얼마 전에 봤던 그 32회 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30회 때 합격자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때 한 2만 5천 6천 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1회 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서 한 15,000명, 15,000명, 만 명 정도가 줄었죠. 그래서 32회 때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좀 쉽게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했는데 문제가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약간 요때 쉽게 나왔던 게 좀 어렵게 나오고 요때 어렵게 나오는 게 쉽게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때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만 명 정도 수준에서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올해 이제 33회 때 시험을 준비하시는데도 어차피 뭐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1년 동안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에요. 진짜로 무슨 일 아닙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개사는 아니고 세무사 시험을 이제 한 15년 전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저도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정말 2년 때 공부하고 나서는 나는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난 이제 더 못해 할 정도로 좀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 생각이에요. 1년 딱 공부했을 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1년 더 할 수 있겠는가? 난 못할 것 같아. 요 정신이 들면은 대부분 그때는 또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근데 이게 이제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게 직업이 돼 버려요. 이게 그냥 재밌어. 그냥 사고 오는 게. 근데 친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제끼고 날도 좋은데 우리 꽃구경이나 갈까? 이런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이거는 공부할 땐 공부하시고 물론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선생님도 그 얘기 하시죠. 싸우지 말라고. 안 하세요? 우리 안 싸울 것 같은데 싸우기도 한다니까 나중에 되면. 자 주로 뭐 때문에 싸울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리 맡기 금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부분 여기는 내 자리인데라고 하는 게 암묵적으로 굳어져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마음대로 앉으라고 해도 강사 짝짓기만 많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갑자기 와 보니까 내 자리인데 딴 사람이 앉아 있네. 저기 제 자리거든요. 자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좀 이렇게 여러분들은 우리 경쟁자입니까 동반자입니까? 동반자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1등부터 몇 등까지 뽑는 시험 같으면은 내가 쟤보다 시험을 잘 봐야 합격해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 없어요. 다 같이 60점만 넣으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는 동반자지 절대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근데 가끔 보면 저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을 해서 나는 모르는데 쟤는 왜 대답을 잘해? 저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분은 대답을 잘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나도 조금 자극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1년 동안 우리 다 같이 가면은 우리 무슨 2인 삼각 경기한 듯이 다 같이 결승선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하여튼 뭐 중점 짬짬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뭐 이게 그 촌놈 마라톤 하듯이 처음에 무리하시지 마시고 뚜벅뚜벅 1년 하시라. 그다음에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라. 그럼 됐어요. 자, 이제 이번에 취득 시기인데 이렇게 좀 쉴까요? 그렇구나. 표정이 좀 안 좋아진 제외 안 쉬니 뭐 그런 표정이에요. 그죠? 예. 자, 쉬겠습니다. 12시까지. 오케이. 자, 요거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지우실 분도 없구나, 아직은. 그렇죠.